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3주차 수업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희 강의로는 벌써 3주차가 되었고, 강의 자체로는 두 번째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고정 같이 공부할 겁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고정 공부해 봤잖아요. 카프카의 변신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여러분 첫 주차 같이 수업하는 고전 치고 너무 어려운 건 아니었을까? 약간 이런 고민을 하면서 마련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메일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문의를 많이 보내주실 만큼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중간중간에 저한테 선생님 이 문항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저건 저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좀 메일로 제가 가급적 여러분 부탁드렸던 것처럼 이 클래스보다는 메일이나 문자 같은 거 그리고 카톡 같은 걸로 보내주시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잘 그렇게 문의하면서 한 주 동안 과제하고 공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강의 영상 진행되는 과정에서 선생님 설명이 너무 어려워요. 아니면은 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 아니면 우리 과제 문항들 제가 매 시간 이렇게 내드릴 건데 지난주 문항처럼 5가지 문항씩 내드릴 건데 그거 중에서도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거 있으면 그 해결 정답을 물어보면 안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 푸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질문이라든가 좀 의견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뭐 메일이든 문자든 뭐 이런 거 편안한 방식으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확인을 하면 뭐 바로바로는 아니더라도 확인을 하면은 그때는 좀 회신을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현장에서 강의를 하는 것과 크게 다름없이 같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소통을 하면서 수업을 하는데 무리 없이 준비를 해볼 겁니다. 이번 주는 여러분들 이것도 지난 시간에 공지해드렸죠. 헤세이 데미안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제가 한 학기 강의 계획서 올려드린 순서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그 목차가 우리 교재 목차랑 조금 다르기는 하다는 거. 하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교재에서 페이지 찾아서 숙지하시는 게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교재가 바뀌었어요 라고 문의하는 학생이 왔는데 제가 PDF 파일 올려드린 거 확인하셨죠? 그거 다운받아서 그 교재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데미안은 이제 데미안을 나갈 건데 일단 사실 데미안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들로서 다른 계층이 아니라 대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가장 독서에 부채감을 느끼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읽어야 하는데 그래도 내가 무려 대학생인데 데미안 정도는 읽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가장 많이 좀 이 독서의 필요성을 느끼는 그런 소설이 데미안입니다. 그래서 좀 신기하죠. 우리가 양질의 도서, 좋은 도서, 고전 중에 읽을 게 되게 많은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른 것보다는 데미안을 굉장히 많이 이 정도는 그래도 읽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이유가 뭘까? 데미안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위치가 뭘까? 아니면은 그 많은 고전 중에 왜 하필이면은 이 텍스트일까? 그리고 대중 문화 컨텐츠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노출이 가장 많이 됩니다. 드라마 주인공이 들고 있는 책? 아니면 이렇게 서로 교환해서 같이 보게 되는 그런 책? 아니면 뭐 이렇게 잠깐씩 언급이 되는 거에도 데미안이라는 책이 언급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왜 데미안이 주는 특징이 뭘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191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PDF 파일로 보시면 191페이지부터 해서 여기서는 정말 좀 너무 중요한 장면 위주로만 몇 개 안 돼 있긴 한데 제 욕심 같아서는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한 번쯤 데미안을 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여러분 데미안이 또 얇습니다. 제가 얇은 거 참 좋아하죠. 데미안이 두껍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봐도 충분히 한 권 정도 뭐 어디서 대여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구해서 보셔도 금방 보실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강제적으로 수업 내용을 통해서라도 한번 보고 나면 그래도 내가 대학 다닐 때 데미안은 하나 봤지 라고 하면서 이야기할 거리가 많은 그런 텍스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데미안을 사람들이 다른 고전에 비해서도 더 많이 선호하고 좋아하는지 그리고 한 번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 왜 그런지
같이 오늘 수업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들 다 반영해서 과제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문항들 여러분 다운받아서 이미 보신 학생도 있고 아직 못 보신 학생도 있겠지만 오늘 강의 내용 잘 반영해서 또 제가 과제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발상과 생각이라고 했죠. 여러분들의 판단과 생각 잘 좀 접목해가지고 과제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전반기에 중간고사 전에 한 번쯤은 에세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에세이 쓸 때 여러분들이 기왕이면 요거 데미안 읽는 거 추천합니다. 왜? 어차피 대학 다니면서 뭔가 고전을 읽어야 돼 라고 했다면 가장 뭔가 읽었을 때 든든한 텍스트이기도 하고 다른 것보다도 짧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권 정도는 원전 텍스트를 읽고 좀 에세이를 쓰셔야 되는데 데미안도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 제가 학습 순서 좀 반복적으로 설명해 드렸죠. 일단 교재에 있는 거 한 두세 페이지밖에 되지 않는데 교재 먼저 읽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교재 읽은 다음에 영상 보고 영상 본 다음에 과제하고 이 순서대로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잘 찾아서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데미안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제가 수업 시작하면서 늘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오늘 우리가 같이 공부할 내용에 대한 질문거리 이런 거 같이 데미안 읽으면서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거 좀 알려드리잖아요. 첫 번째, 데미안 안에는 빛의 세계나 어둠의 세계라는 단어가 종종 나옵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서 인용된 부분에 빛과 어둠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있는데 여기 너무 진짜 이번 주는 유독 짧네요. 2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네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재가 오늘은 그렇게 크게 막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데미안 다른 거 찾아보거나 검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재가 너무 짧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빛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도대체 이 책 안에서 얘기하는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가 뭘까?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은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제가 오늘 과제도 있습니다. 오늘 과제 제가 이제 문항 마련해 드린 거 보신 학생은 있겠지만 이 소설의 주인공은 싱클레어입니다. 반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데미안이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서 중심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변화해 가거나 성장해 가는 중심인물은 싱클레어라는 청소년? 나중에 어른 성인 이후까지도 나오기는 하지만 싱클레어가 주인공입니다. 싱클레어의 관점? 싱클레어의 생각? 싱클레어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가 핵심인데 제목이 데미안이란 말이지. 이거는 꼭 해결을 해봐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보통은 가장 중요한 사람, 핵심적인 인물이 주인공, 제목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려 1번 문제, 이 소설의 주인공은 싱클레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의 제목이 데미안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한 1번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또 계속 오늘 강의 들으면서 왜 하필이면 이제 제목을 데미안이라고 했는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데미안은 제가 그랬죠. 대중문화라든가 아니면 다른 영화, 소설 이런 데서도 소재로 굉장히 많이 이 데미안이라는 소설을 쓴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굳이 장르를 나누자면 성장문학입니다. 성장담이란 뜻이죠. 그게 사실은 성장담은 그 모든 이제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를 포함해서 가장 매력적인 소재긴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특히 게임 서사는 대부분 성장담이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게임을 좋아한다면 게임은 여러분들이 구축해놓은 캐릭터, 여러분들이 선택한 캐릭터가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치. 뭔가 이렇게 나아져가는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장한다는 거는 인간에게 너무너무 늘 매력적이었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게임에 빠져있거나 아니면 영웅담,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컨텐츠들 보면 조금씩 각성해가고 더 나아가고 발전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가장 흔한 거기도 하지만 매력적이라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데미안은 성장소설 치면은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고전입니다. 그래서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장한다는 게 여러분 설마 이 몸이 뭐 150에서 170으로 크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이 성장이 아니겠죠. 그랬을 때 인간으로서 단순히 몸이 크는 게 아니라 성장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면은 얘가 이제 이 안에서 싱클레어는 단순히 청소해서 어른이 되는 게 다가 아니라 데미안을 만나면서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아가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데미안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오늘 좀 중요한,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서사랑 소설을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같이 오늘 수업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할 게 많으니까 빠르게 진행을 하죠. 제가 보통 이제 작가에 대한 거 좀 앞부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우리가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배경과 어떤 의식 속에서 이 텍스트를 썼는지를 좀 알아야 분석을 하거나 해석을 할 때 조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헤르만 헤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헤르만 헤세가 작품이 많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할아버지 의 얼굴을 가지고 이제 뭐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되나? 라고 하잖아요. 이제 좀 오랫동안 그러니까 좀 요절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작품 편수가 많아서 헤르만 헤세 찾으면 여러분들이 좀 작품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헤르만 헤세 대표적인 작품은 이런 것들. 이게 데미안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수레바퀴. 그리고 유리알 유이. 이 유리알 유이라는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대표적인 작품인데 근데 지금 제가 헤르만 헤세가 진짜 작품이 많은데 이 세 가지를 대표성을 띈 작품으로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다 성장담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기본적으로 성장담을 좀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레바퀴 아래서도 좀 청소년이 나오는 그러니까 어린애라는 기준이 좀 뭐하지만 청소년기죠. 나오는 책들 그래서 이거 다 좀 어떻게 인간이 성장해 가는가를 다룬 소설 대표적인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헤르만 헤세의 작품의 특징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가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고 우리는 그 중에서도 헤르만 헤세에게 노벨 문학상을 선물한 건 유리알 유이지만 사실 헤르만 헤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은 작품은 단연 데미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상징적인 문학이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헤르만 헤세 작품이 많지만 데미안이 들어가 있었겠죠. 근데 다 성장담이라 그런지 작품을 너무 막 현학적이거나 어렵거나 관념적으로 쓰지 않고 다 재미있게 그래서 청소년기 정도인 나이 또래의 학생들도 충분히 읽을 수 있도록 좀 재미있게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새 작품 중에 하나 정도라면 장편으로 읽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 본의 아니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집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 뭐 제가 전공이 이런 이제 문학을 연구를 하는 거니까 책도 많이 보지만 요즘 진짜 넷플릭스도 많이 보고 애니메이션도 많이 보고 책도 더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안전한 취미? 그러면서도 조금 요 시간을 잘 현명하게 보낼 수 있는 취미가 있다면 게임도 하고 웹툰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지만 중간에 이렇게 책도 간혹 본다면 정말 저는 단언하건대 이런 시간들이 누적된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나중에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다시 여러분 독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잔소리를 하고 말았네요. 그래서 작가 소개 다시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경건하고 인문학적 분위기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경건하다라는 분이 그렇지만 약간 종교적인 색채라거나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데미안을 보다 보면은 주인공이 싱클레어가 성장한 집처럼 조금 지식인 부모님과 그래서 그렇게 좀 종교적인 어떤 신앙과 이런 믿음이 강한 분위기나 배경 이런 집안에서 성장을 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간단하게 작가 소개가 있잖아요. 근데 뭐 이걸로만 보셔도 되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 이제 교재 보면 수레바퀴 아래서는 헤세의 자전적 소설이다. 이거 우리 여러분 교재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전적 소설이다라고 하면서 감성이 풍부한 한스가 강압적 분위기의 전통학교에서 파멸해가는 모습. 그래서 수레바퀴 아래서도 성장담이라고 했잖아요. 이 강압적인 어떤 조금 너무 종교적인 그런 굴욕적인 학교를 당하는 한스라는 주인공이 거기에 좀 그러니까 저항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적응하지 못하고 파멸해가는. 왜냐면 얘는 너무 자신만의 주체성과 그 아이덴티티가 강한데, 그런 강압적이거나 아니면 고압적인 종교학교 이런 데서는 사실 개인의 개별성을 무시하고 이렇게 다 룰을 따라라, 규칙을 따라라 이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모습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실제 헬스도 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레바퀴 아래서도 그렇고 우리가 성장담이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해드렸던 소설들에서는 보통 자신의 어렸을 때 경험담을 조금씩 담아내면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신학교, 마을브론이라는 신학교에 다니면서 좀 강압적인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좀 금욕적인 그런 걸 강요받았던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특히 작가로서 어렸을 때부터 좀 작가의식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작가라는 거는 딴 것보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식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뭐라고 시키는 게 아니라 나는 여기서 이렇게 느꼈어. 난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자신의 관점과 주체성이 좀 남다른 또 감수성이 예민한 직업인데 그런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집안 환경과 학교 분위기가 헬스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작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부터 좀 도피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강압적이거나 고전적이거나 좀 종교적이거나 이런 데서 도피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뭔가 이 서양 종교, 여러분 뭔지는 아실 겁니다. 그 종교로부터 도피를 위해서 오히려 동양 여러 가지 사상이라든가 아니면 동양의 매력적인 것들 좀 더 그러니까 다양한 획일적인 종교관과 획일적인 교리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약간 동양 종교의 특징이 획일적인 게 아니라 좀 뭐라 그래야지 그냥 너의 어떤 너 스스로의 수련? 제가 사실 종교 지식이 별로 없어요. 제가 어떤 개념이든 종교가 없는데 너의 감정, 너의 수련 뭐 이런 것들을 좀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정신성과 동양에 관심이 많아서 나중에 시타르타라는 이 이름 자체도 약간 종교적이죠. 그 불교적이죠. 시타르타라는 소설을 쓰게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좀 도피성 인도 여행을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마트라 섬까지 갔는데 인도까지는 마치 이 당시가 1911년이니까 여행이 그렇게 막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타르타라는 소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이제 그런 부분에 약간 동양적인 거라든가 좀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는가를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미처 실제로는 인도까지 가지 못했던 거를 소설을 통해서 풀어냈겠죠. 그래서 그런 그 시타르타라는 소설은 그의 그런 특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죠. 그게 시타르타다. 그래서 인도까지 가지 못했지만 너무 강압적인 뭐 어떤 국가적인 색깔이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집안의 색깔 아니면은 교육적인 환경 이런 걸로부터의 도피를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정신과 내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약간 동양 철학에 관심을 갖고 그 관심들이 나중에 문학으로 구현된 게 시타르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밌습니다. 황야의 이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도 헤르만헤세의 대표작인데 예술가를 소재로 한 요것도 그러면 아무래도 예술가였던 헤르만헤세의 자기의 어떤 족적이나 자기 생각을 조금 담았겠죠. 그래서 이것도 대표적인 작품이고 사실 좀 작품이 많죠. 그래서 이제 좀 오랫동안 작품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는 예술가와 지식인 한 사람은 지극히 예술적인 사람 한 사람은 지식 요즘에 여러분 문과 대 이과 막 이렇게 굳이 이분화시켜서 막 나누려고 하는 그런 이제 뭐 담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현실은 누구는 문과, 이과 성향이 둘 다 훌륭한 사람도 있고, 누구는 둘 다 별로 부족한 사람도 있고, 누구는 뭐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인간을 이과, 문과로 나누겠어요. 말 그대로 인간은 얼마나 복잡한 존재인데. 그래서 사실은 뭐 스티븐 잡스 같은 경우는 문과, 이과 성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대표적으로 성공한. 그래서 최근 들어서 성공하려면 어떤 이성적인 거라든가 문과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이과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감성적인 거라든가 아니면은 뭔가 좀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매력도 있어야 되는. 요즘에 누가 문과, 이과 둘 다 있어야지 성공을 할 수 있는 시대긴 하지만, 재미삼아
이과대, 문과 이렇게 많이 나누더라고요. 근데 이 당시 요괴에 이제 나르치스와 골드문트 같은 경우는 두 인물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나르치스와 골드문트가 나오는데 한 명은 예술가고 한 명은 지식인이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친구인데 이 친구의 어떤 이것도 성장 과정이죠. 중간에 성장해 가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둘이 충돌도 하고 그러면서 알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헤르만헤세 대표작이고 우리가 노년의 대작이다. 이걸로 이제 드디어 나중에 상을 받게 되는 건데 노벨문학상이라는 불치의 상을 받게 되는데 이거는 나치 집권 당시에 집필된 것으로 그래서 뭔가 이게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전쟁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전쟁 중에는 출판되지 못하다가 집필을 나치 집권 당시에 집필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출판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헤르만 헤세가 독일인이거든요. 제가 그거를 연보에다가 쓰지 않았. 우리 근데 교재에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굳이 쓰지 않았는데 독일인이고 독일어로 작품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1차 대전, 2차 대전에 독일은 직접 가담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범 국가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어쨌든 전쟁을 일으킨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거기에 전쟁에 대한 폭력성을 고발하거나 그럼 당연히 자국에 대해서 약간 자국 당시 정권을 약간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출판하지 못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소설을 보면서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비판했어야 되는데 비판이 미약하다. 그러니까 나치는 누가 봐도 잘못됐는데 나치 욕을 너무 완곡하게, 그러니까 욕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좀 묘사 방식이 너무 미약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비판을 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사실은 그 당시 상황에서는 이 작가로서 최선이었다. 그냥 주요 정권이, 권력이 나치당인데 그때로선 최선이었다라고 하면서 옹호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평가가 굉장히 엇갈리는 그런 고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보면서 실제로 우리야 지금 이제 그 전후 세대로서 우리가 지금은 객관적으로 전쟁을 평가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작가가 어떻게 전쟁을 좀 바라봤는가,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했는가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헤르만 헤세가 전반적으로 어떤 그 배경 아니면 어떤 소설들을 주로 써왔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작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데미안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담입니다. 근데 성장담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조금 가지고 직접 우리 교재는 아니고 이제 그 텍스트에 데미안이라는 책에 있는 것 중에서 가지고 온 구절인데 나를 그 싱클레어가 결국은 뭔가 대단한 걸 찾거나 대단한 이상향, 목표, 꿈, 희망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결국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제가 아까 헤르만 헤세가 강압적인 어떤 교리, 집안 분위기 아니면 학교 분위기 아니면 좀 더 국가적인 분위기도 강압적이야, 집안 분위기도 강압적이야, 학교의 어떤 신학, 종교적 분위기도 강압적이야 이랬을 때 진짜 내가 느끼고 내가 선택하는 내 의식의 자유 얼마나 갈증을 느꼈는지 그 부분에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소설에서도 드러납니다. 이건 싱클레어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다른 게 뭐가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되려고 할 뿐이에요. 약간 여러분의 중2병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제가 오늘 퀴즈 있었잖아요. 퀴즈라기보다는 이제 아까 문학 시작할 때 성장한다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한다는 것은 외부에서 나한테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다른 걸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사실 모든 성장의 출발점은 아닌가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핵심적인 그 표현인 거지. 그냥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건, 내가 느끼는 건, 내가 감각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건. 그게 근데 뭐가 그렇게, 여러분 신기하죠?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이 작품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 이제 그 싱클레어지만 내가 누구인가로부터 시작해서 나를 향하는 한 존재의 치열한 성장 기록이다. 결국 자아의 삶에 대한 추구의 과정이 성찰적으로 또 상징적으로
나를 추구해가는 과정,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아가고 나 자신에게 집중해가는 그 과정이 성찰적이고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왜 데미안이 시간과 공간과 문화와 언어권과 상관없이 지금까지도 수없이 많은 국가들에서 수없이 특히 청소년 권장도서를 끊임없이 계속 읽혀왔는가 라고 하는 거를 물어본다면 이렇게 좀 자아를 추구하는 과정이 이렇게 잘 그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아까 빛의 영역과 어둠의 영역이라고 했는데 결국 나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기존의 규범과 결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기존의 규범에 너무 유착되어 있거나 이제 들러붙어 있으면 내가 나를 온전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어째서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나고 기존의 부모님이라든가 집이라든가 내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어쩌면 이게 전부가 아니겠구나, 당연한 게 아니겠구나 라고 느끼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데서는 기존의 규범들, 그래서 우리가 탯줄을 끊는다 라고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너무 가족이든 기존의 여러 가지 시스템이든 체계든 아니면 아까 제가 민족, 문화, 종교, 이데올로기, 가족 다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너무 유착되어 있으면 진짜 내가 누구인가 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기존의 규범과 결별하는, 여러분 혹시 지난주 변신 실존주의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내가 기존의 것에 매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해서 모든 걸로부터 좀 떨어져서 내가 누구인가를 봤을 때 나는 실질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이 소설은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정체성에 관련된 소설이죠. 제가 아까 빛의 세계, 어둠의 세계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했는데 그 표현은 사실은 이 소설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라는 소년이,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제목은 데미안이지만 주인공은 싱클레어입니다. 싱클레어라는 소년이 10살에서 20살에 이르는 10년 동안의 성장 과정입니다. 근데 띄엄띄엄 나오죠. 물론 이제 10살부터 20살까지가 쭉 나오는 건 아니지만 띄엄띄엄 나오면서 얘가 결정적으로 성장을 할 때는 데미안이라는 캐릭터를 만나면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제가 실제로 헤르만 헤세의 집안 분위기, 헤르만 헤세의 성장 과정을 좀 이 소설 안에 녹여냈다라고 했는데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한 싱클레어라는 주인공은 세상을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로 나누어서 인식합니다. 빛의 세계는 말 그대로 그냥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야 돼. 선한 세계, 거짓말도 하지 않고 남의 것도 훔치지 않고 종교적 교리를 잘 따르고 부모님에게 잘 복종하고 그냥 다 고분고분하고 이런 선명한, 남들에게 공개해도 되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한테 부모님들이 넌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라고 했던 그 세계가 빛의 세계라면 어둠의 세계는 여러분 짐작이 가능하시죠? 알고 봤더니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누군가는 늘 굶주리고 남의 걸 뺏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거짓말을 일삼고 남의 노동력이든 자본이든 착취하고 아니면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신체적 힘이 좀 강하면 그걸 이용해서 따돌림을 하고 이렇게 인간의 삶은 이런 것들이 늘 있구나 라는 걸 얘가 깨닫게 되면서 세상은 나는 다 그렇게 빛의 세계 그냥 투명하게 마치 동화 속에서 본 것처럼 그런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어둠의 세계가 있고 그게 사실은 어쩌면 더 현실적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되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결국은 빛의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보여지는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면에 우리가 가리고 있지만 그만큼의 정확히 같은 양의 어둠의 세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사이에서 처음으로 이제 얘는 모르고 있다가 이 결정적인 사건이 크로모라는 동급생에게 사과를 훔친 게 됩니다. 근데 훔치게 되는 게 아니라 크레머가 이제 얘가 그 동네에 사는 약간 나쁜 깡패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좀 못된 애들 있잖아요. 애들 괴롭히고 다니는 그런 애인데 얘랑 막 싸움을 하다가 좀 세 보이려고 그럴 수 있죠. 이제 청소년기가 되고 사춘기가 된
그 데미안 입장에선 충분히 그런 거짓말을 할 수는 이제 좀 세 보이려고 크로머한테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나도 사과 훔친 적 있어. 라고 하면서 나도 그렇게 좀 이제 강해 보이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거짓말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원죄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으로 싱클레어는 훔치거나 도둑질 같은 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런 것들은 당연히 나쁘다고. 아까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동시에 지금 두 가지 잘못을 했죠. 훔친다는 잘못. 훔친 적은 없지만 누구 걸 훔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잘못을 했고 두 번째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두 번째 그래서 이런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이제 나도 이럴 수 있구나.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이때 이걸부터 이제 얘가 진짜 싱클레어가 자신의 욕망?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인지를 귀 기울이는 사건. 결정적으로 이 사건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싱클레어한테는 충격이었겠죠. 나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크레머가 야 내가 그러면 너 그거 훔쳤다는 거 거짓말로 해줄 테니까 돈 내놔. 라고 하면서 진짜 크레머는 전형적으로 동네 나쁜 애죠. 돈을 요구하는 그 크레머에게 그러면 얘가 이미 자기 거짓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수습을 해야 되니까 저금통을 털게 되는데 싱클레어는 그런 것도 처음 해보는 거야. 근데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솔직하고 착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한 싱클레어는 이런 세계에 처음으로 발을 디디는 거죠. 그러면서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도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종교적인 그 표현으로 쓰자면 낙원 추방 모티프라고 하는데 낙원에서 처음으로 추방됐을 때 인간은 진짜 본질적으로 인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영역, 신의 명령, 신의 세상에서 살고 있던 인간은 오히려 신이 만들어 놓은 낙원에서 추방되면서 온전히 내가 누구구나,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구나,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신으로부터 분리된 온전한 인간의 탄생, 주체적이고 온전한 그리고 내 스스로 자기의 모든 것에 책임을 지고 우리가 그것을 자기의식이 고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책임도 내가 지지만 내 스스로 자유를 획득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모든 건 그러니까 등가 교환을 해야 되죠. 자유를 획득한 대신 그러니까 내 의식과 내 자유, 내 감정의 자유를 획득한 대신 책임도 내가 지어야 되는. 그래서 이 순간 바로 우리 싱클레어는 신의 영역이던 낙원으로부터 추방돼서 이제 인간의 영역, 온전히 자기 자신의 인간성을 집중할 수 있게 된 영역으로 넘어온 거죠. 싱클레어는 빛의 세계에 살고 싶은 욕망과 그래서 안전하게 왜냐면 모든 것을 부모님이 책임져주고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고 그게 크게 보면 신의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신이 시키는 대로 하고 대신 책임도 신이 지고 나는 그냥 하나의 도구 그냥 이렇게 표현합니다. 벌레 아니면은 왜 제가 그렇게 표현하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청준 소설의 벌레 이야기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그냥 미물이죠. 그렇게 그냥 신의 영역에 있으면은 쉬워요. 근데 인간의 영역, 여기서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어둠의 세계에 오면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 크레머가 나한테 돈 가져오라고 하는 거, 내가 시달리는 거 모든 것들을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 대신 내가 내 감정의 카타르시스 라거나 자기 고양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내적 갈등을 합니다. 그냥 내가 별거 아닌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별거 아니라 삶에 매몰되어 있는 걸 벼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벌레가 나오는 건데 그런 벼룩 같은 삶이라 하더라도 안전하고 편안한 그 삶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불안하고 쫓기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되고 공포스럽고 폭력이 노출된다 하더라도 어둠의 세계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인간의 세계에 있을 것인가 요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 요게 사실은 이 소설의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내적 갈등을 겪는 자체가 성장의 가장 첫 출발점이죠. 근데 이제 드디어 우리 소설의 주인공 데미안이 등장합니다. 데미안은 조금 상급생? 지금으로 얘기하면 선배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막
데미안도 청소년인 거지. 얘가 데미안도 어른은 아닙니다. 그런 소년 싱클레어 앞에 어른처럼 낯설고 성숙한 데미안이 나타납니다. 싱클레어가 보기에 육체적 강건함과 정신적 성숙함을 갖춘 싱클레어가 보기에.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지금은 뭐 한두 학번 위에 선배가 이렇게 크지 않지만 막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학번, 그러니까 한두 학년만 위라고 해도 엄청 좀 큰 존재, 남다른 존재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소년 싱클레어 앞에 좀 어른같이 보이는 데미안이 좀 등장하면서 이제 싱클레어가 데미안의 롤모델, 나의 어떤 새로운 구원자, 내가 추구하고 따라야 되는 나의 어떤 하나의 막 메신저처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왜, 이 소설의 제목이 왜 데미안인가?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을 우리 과제이기 때문에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데미안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싱클레어한테 이게 맞아, 저게 맞아를 가르치려고 하는 뭐 그런 교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데미안이 갇혀있는, 데미안이 이건 빛이야, 이건 어둠이야 라고 편협하게 갇혀있는 세계를 계속 깨부셔주는, 그러니까 싱클레어가 온전히 자기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걸 계속 자극해주는 존재죠. 그래서 약간 데미안은 쉽게 얘기하면 정확한 어둠도 빛도 아닌 그런 모호함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 시는 선이며 부정적인 것, 아름다운 것, 숭고한 것, 이상적인 것이지. 그래, 그러나 세상은 그 외에 다른 것으로도 만들어져 있어. 내가 볼 때 우리의 전체를 섬기고 신성하게 생각해야 해. 인공적으로 떼어놓는 허용된 반쪽이 아니라 완전한 전체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시에 악마에 대한 예배도 해야 해. 이게 데미안이 싱클레어한테 해준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결정적인 대사라서 제가 인용을 해왔습니다. 데미안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며 결국 실제 우리의 삶은 정말 정확한 인간인데 선의 영역이 있고 악마의 영역이 있고 이렇게 딱 이분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문과니까 얘기했죠. 어떻게 인간이 문과적 인간 우린 정말 벌레가 아니잖아요. 기계가 아니잖아요. 이런 인간 저런 인간이 아니라 그냥 숭고한 것 아름다운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 다 혼재되어 있는 것, 빛의 세계와 어둠의 세계로 나눠져 있는 것 자체는 이미 인공적이다라고 합니다. 인위적인 거다. 실제로는 우리는 완전한 삶이라는 건 그냥 그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선과 악을 나눌 수 있지만 실제 삶은 그렇게 나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좀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하죠. 하나님도 예배해야지만 동시에 악마에 대한 예배. 왜? 그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게 인간의 삶이고 인간의 의식이니까. 그 모순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용기이자 너희 이제 어떻든 우리 삶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정적으로 왜 이제 이 데미안이라는 사람이 왜 성장의 아이콘인지, 그리고 이 제목이 왜 데미안이 되었는지,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성장담의 대표적인 고전으로 왜 데미안을 꼽는지. 데미안은 엄청 매력적인 캐릭터가 맞죠? 자, 그럼 선악이 공존하는 캐릭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첫 번째 영상 좀 길어졌으니까 마무리하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영상에서 이어서 계속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바로 보세요.